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로스쿨 언어이해 강사 이재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 언어이해 기초 강의를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기초 강의는 우리가 언어이해라는 시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마다 평생 읽어온 독서량, 그리고 자신의 전공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더 언어와 친화적인 전공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언어와 거리가 먼 전공을 공부한 학생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하는 지점에서의 실력이 조금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조금 차이를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들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강의로서 이 기초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 기초 강의를 지금 들으려고 준비하신 여러분들, 어떤 지금 플랜으로 이 리트 언어이해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언어이해 플랜을 잡고 계신 것만으로부터 여러분은 사실은 지금 남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남들에 비해서 승리자가 될 확률적 조건을 갖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언어이해 플랜을 어떻게 짜야 되냐? 일단 이 기초 강의 들으려고 준비를 하셨죠? 기초 강의 듣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이 뭐냐? 우선은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2022년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12월 달 기준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2021년에 있었던 가장 최근 기출이 2022년인 거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4개년 기출, 이 기출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봐야 되냐면, 마치 내가 시험을 보는 것처럼 칼같이 시간을 재고 웬만하면은 리트 시험을 보는 일요일날 아침과 같은 시간에 풀어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9년부터 지금의 리트, 그러니까 난이도적으로도 그렇고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그 이전 리트 언어이해는 지금과 많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훨씬 더 쉽고 아예 문제 구성이나 지금은 안 나오는 형식의 문제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2018년도까지의 리트 언어이해 시험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로켓 시험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4개년도가 아니면은 시간을 재고 풀어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4개년도만큼은 지금의 리트 언어이해 방식이 완성이 된 기점이 2019년이기 때문에 이때 기출은 시간을 재고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걸 왜 풀어봐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노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실력이 제각기 다르다 이거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내 노베이스 실력이 이 정도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노베이스로 집리트로 4개년 기출을 반드시 풀어보시고, 4개년 기출을 푸는 게 힘들다 그러면은 일단 제일 먼저 얘는 무조건 풀어보세요. 얘를 먼저 지금 시점에서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하나하나씩 풀어가지고 얘를 언제까지 다 풀어보는 게 좋냐? 2월 말, 여러분들이 이제 2월 말 3월 초가 되면은 대학교 개강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1학기를 보내고 여름방학이 될 텐데 3월에 이제 개강이 들어가기 전에 저도 이제 기본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 저 4개 기출을 다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꼭 제 강의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리트 언어이해 강의를 듣고 어떤 교재를 풀던지 간에 대부분이 요때 기출에서 문제들을 많이 구성을 합니다.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제시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제시문에 대해서 문제를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서 풀어보고 하는 경험들을 거치기 전에 노베이스 상태로, 그쵸? 노베이스 상태로 풀어봐서 리트라는 게 이 정도 스피드에서 사고하는 거를 원하는구나, 요구하는구나 라는 게 일단은 인지가 되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기본 강의가 들어가는 개강 시점 전까지는 집리트로 시간을 재고 칼같이 4개년도를 풀어봐라. 4개년도를 한 번에 풀어보는 게 어려우면 순차적으로 풀어보시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한 다음에 기초 강의를 듣기 시작하시면 되고, 그럼 문제는 해커스 로스쿨 사이트에 기출 문제들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1월, 2월 안에 이 기출문제, 4개년도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전부 촬영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출 강의를 보시고 정말 이거 당장 궁금한 문제다,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실력을 테스트했으니까 차근차근 기초부터 처음 가 보셔야겠죠? 그래서 기초 강의의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일단 제가 잠재적으로 이거를 수강을 하는 대상이 일단은 리트 언어의 뉴비, 뭐 로스쿨 이번에 입시를 이미 치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아니라 완전히 리트 언어에 대해서 뉴비이신 분,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나는 수능, 국어, 비문학조차도 어려웠다 하는 학생들. 제가 원래 이제 이과 학생들한테 수학과 수리논술을 가르쳤는데, 수리논술 특히 가르칠 때 국어가 죽어도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수리논술이라는 전형이 이제 수학 실력 하나로 대학을 뚫는다 이거였는데, 이과 학생들 중에 이제 수학은 안정적으로 뭐 1등급 100점 이렇게 찍는데 죽어도 국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의외로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아마 이제 이과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문과지만 이상하게 국어가 어려웠다 하는 분들이 이거를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짰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도 정말 기본적인 개념이나 단어 같은 것도 다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을 기점으로 리트 언어이해라는 시험이 완전히 다른 시험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 기출은 난이도가 어려운 지문도 있지만 좀 쉬운 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국어 강사분들이 리트 기출 중에서 굉장히 쉬운 지문들을 고등학생들한테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보다 살짝 어려운 정도의 과거 지문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어려운 최신 기출은 뒤에 기본 심화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할 거고, 여기에서는 그런 기출들은 최대한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 2월 달에 기초 강의를 들으시면서 순차적으로 최근 4개년 기출을 풀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가 뭐냐? 독해, 논리, 어휘. 독해, 논리, 어휘라는 이 3트라이앵글이라는 말이 이제 똑같은 말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독해, 논리, 어휘라는 3박자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 세 가지 차원에서 강의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본이나 심화부터 수강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이제 복습 차원에서 다시 리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뒤에 있는 기본이나 심화 강의랑 제시문이 겹치는 거는 단 하나도 없고, 강의의 초점 자체도 기본과 심화는 제가 제재와 지문 패턴을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전혀 초점을 다르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강의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의의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독해 기초 같은 경우는 매일 한 지문씩 기초가 되는 지문 20지문을 읽는다 라고 플랜을 짰어요. 그래서 이렇게 짠 이유는 뭐냐? 수학이랑 국어, 즉 언어 공부랑 수학 공부랑 차이가 뭐냐? 수학 같은 과목은 사실은 하루에 몰라가지고 9시간, 10시간 공부하는 게 저는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나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언어라는 거는 저는 일종의 운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몸에 차근차근히 배워가야 되는데, 외국어도 그렇지만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로스쿨을 보통 준비하시니까 언어, 외국어 이런 거는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하루에 10시간 하는 것보다 하루에 1시간씩 10이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리트 지문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라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매일매일 한 지문씩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게 특히 기초에서는 훨씬 더 효과가 좋겠다 라고 해서 이 20지문을 우리가 20일 안에 끝낸다 라는 걸 목표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리트라는 게 이 정도, 최소한 미니멈이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뭘 들어갈 거냐? 논리 기초라는 강의를 들어갈 건데, 리트 언어이해의 부분 구성이 되는 핵심적인 논증 기법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딜레마라던가, 아니면 뭐 선순환이라던가, 아니면 피드백이라던가, 아니면은 사고 실험이라던가,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장문으로 가는 거는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읽는 경험은 독해기초에서 할 거고, 여기에서는 지문을 잘라가지고 그게 나오는 부분들만 볼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기호논리학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지론이자 제 철학인데, 저도 대학교 때 학부에서 기호논리학 수업을 들었고 기호논리학 학부 학점이 A뿔이 나왔고, 제 굉장히 친한 친구가 분석 철학에서 박사를 하고 있는 친구가 2명이나 있는데, 리트라는 시험이 기호논리학의 전공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쓸데없이 어려운 말, 쓸데없이 현란한 말, 쓸데없이 학구적으로 보이는 그런 말들 쓰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쓸데없이 어려운 말 쓰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적에서 쓰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리트에 나오는 핵심 논증 기법들을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익히고 나게 되면은 비슷한 패턴이 나왔을 때 독해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어휘기초인데,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사이코메트리 효과라는 게 있다. 사이코메트리가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분필을 쥐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사이코메트리 초능력자야. 그러면 이 분필과 관련된 기억들이 제 두뇌에 이런 식으로 막 떠오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특정 주요 개념 어휘들 같은 경우는 그 개념 어휘의 이름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 개념 어휘의 근원적인 의미를 깊숙하게 알고 있으면 개념들이 순식간에 막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넓은 의미로 이 글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강의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우리가 내재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영어에서 이제 intrinsic 이런 단어를 번역을 한 건데, 얘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개념을 굉장히 근원적으로 뿌리 끝까지 알고 있으면 이 단어를 보는 순간에 관련된 개념들이 머릿속에 갇혀집니다. 그러면 뒤에 나올 독해의 방향이 예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독해의 방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래서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갖춰진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평소에 논문 같은 거를 읽는 거를 즐긴다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리트라는 시험은 각 전공에서 학사 4학년에서 석사 단계 정도 사이에 있는 내용의 압축적인 글을 원활히 독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이러한 구성 요소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독해 기초는 총 20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생각하는 공식 개강은 우리가 새해가 밝은 이후에 1월 3일에 공식 개강을 해서 20일 동안 주말 없이 읽는다고 생각해서 1월 22일 날 끝낸다라고 플랜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것보다 더 일찍 강의를 수강하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 사이트 오픈과 맞춰서 강의를 그냥 업로드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더 일찍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에 4개년도 기출을 한번 풀어보시기를 그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이 독해 기초는 밀리지 말고 꾸준히 한다라는 거를 목표로 잡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독해를 하는 가장 기초적인 독해 스킬인데, 저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가 수능 비문학 국어를 공부를 안 해보고 오신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능 비문핵이 아니라 수능 비문학 국어에 적용되는 수준이 아니라 당장 리트라는 시험에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킬들 중심으로 갈 거고, 그래서 리트라는 게 최소한 아무리 쉽게 나와도 이 정도가 미니멈이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논리기초가 총 10강으로 진행이 될 건데, 1월 24일 날 공식으로 개강을 해가지고 2월 11일 날 종강을 하는 일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문 중심으로 갈 건데, 여기에서는 제가 리트 지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피셋이나 수능 국어 비문학이나 뭐 과거 뭐 미트 디트 같은 지문들도 잘라서 쓸 거예요. 제가 사실은 수능 국어 비문학이나 과거 미트 디트나 아니면 초기 리트 지문을 가지고 리트 공부하는 게 굉장히 쓸데없다, 굉장히 나쁜 공부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장문을 사용할 때라는 얘기고,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이 구성하는 논리들이 나옵니다. 수능 국어 비문학에도 당연히 딜레마가 등장을 했었죠. 근데 그걸 딜레마라는 거를 모르고 푸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양한 출처의 지문들, 어떤 경우에서는 그냥 책 같은 데서 가져올 수도 있고 논문 같은 데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걸로 이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리트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다른 시험들 같은 경우들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피셋이라던가 5급 피셋이라던가 그런 시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리트 지문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공화주의랑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의 정치 참여에 기초하여 공동체적 삶에서 자의적 권력에 의한 지배를 배제하고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관련된 규모와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시민적 덕성이 제대로 발휘되어 파벌이 통제되기 위해서는 공화국의 크기가 작아야 하지만 외세의 침략에 맞서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크기가 커야 할 것이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그러니까 뭐냐? 공화국을 세우는데 공화주의자들이 공화주의라는 가치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공화정을 세우려고 하는데, 공화국의 사이즈가, 공동체가 얼마가 돼야 되냐? 왜냐면은 사이즈에 따라서 서로 가치가 상충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사이즈가 어떻게 되면, 사이즈가 크게 되면은 잃는 게 있어. 그게 뭐야? 파벌에 대한 공화국 시민들의 자체적인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이즈가 작으면 어떻게 되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공화국의 시민들을 보호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충하는 두 개의 가치적 이득이 있는데, 얘를 둘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얘를 둘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방주의자들은 연방공화국의 형태가 공동체 내부의 부패, 즉 파벌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부패를 말하는 거죠. 공동체 내부의 부패와 대외적 취약성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안이 뭐다? 연방공화국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딜레마적인 상황에 대한 솔루션이 뭐다? 솔루션이 연방공화국이다. 왜? 그거는 파벌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분할의 이익. 분할의 이익은 공화국의 사이즈가 어떨 때? 작을 때 나오는 이익이죠. 그리고 외부의 적에 대해서 대항하도록 하는 결집의 이익. 이거는 뭐야? 사이즈가 클 때 나오는 이익이죠. 사이즈가 작을 때 나오는 이익과 사이즈가 클 때 나오는 이익을 우리가 둘 다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딜레마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연방공화국이 도입이 됐다라는 그런 구조죠. 이러한 딜레마와 딜레마 해결로서의 새로운 개념의 등장이라는 패턴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게 소재가 여기서는 이제 정치, 역사 이런 소재인데, 그래서 딜레마가 뭐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A와 B를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것. 그럼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은 다른 소재에서도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과학에서도 딜레마가 있고 철학에서도 있고 문학에서도 있는데, 이 지문을 한번 볼게요. 이 지문은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있었던, 재작년이 아니죠. 올해가 아직 안 지났으니까 작년에 있었던 리트 시험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고진의 풍경론은
이러이러한 이론이다. 즉 뭐냐? 자신의 내면성이나 자아라는 관점을, 다른 한쪽은 대상의 사실적 묘사라는 관점을 내세우면서 대립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주관을 통한 재현을 주장한 거고, 한 명은 객관을 통한 재현을 주장을 한 건데, 고지는 뭐다? 이 두 관점이 서로 상반되는 게 아니라 얽혀 있었다. 왜냐면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재배열된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주관에 의해서 재구성된 세계를 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고지는 여기로 가볼게요. 바로 외부 세계의 모사를 리얼리즘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곧 전도된 시선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리얼리즘의 본질을 낯설게 하기 위해서 찾는 러시아 형식주의자의 견해 또한 마찬가지다. 너무 익숙해서 실은 보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 견해를 따른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리얼리즘은 우리한테 리얼한 세계를 문학 작품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데 리얼한 세계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데 얘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너무 익숙해서 그렇다. 그래서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리얼리즘의 본질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익숙해서 보고 있지 않은 것들을 보게 만들려면 리얼리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새로운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항상 새로운 것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재구성된 세상이어야겠죠.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적인 세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떨 수밖에 없냐면 내적 인간일 수밖에 없는 리얼리스트, 즉 객관을 추구하는데 내적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앞에서 등장하는 개념인데 자신의 주관에 갇힌 인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가 등장하냐면 뭐가 등장해? 여기에서도 딜레마가 등장한다라는 거죠. 누구의 딜레마냐면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놓인 딜레마의 상황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얘는 낯선 세계를 문학 작품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이 낯선 세계를 구현하는 목적이 우리한테 기존에 있는 리얼한 세계를 구현을 해야 돼. 낯설면서도 리얼한 세계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고진의 논증에 따르면 이걸 둘 다 갖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앞에 말한 이러한 원리로 인해서. 그래서 이러한 딜레마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고진은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딜레마적인 논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분적으로 섞여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과거 수능 국어 비문학처럼 경제학 지문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중에 통화 정책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다.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라는 딜레마가 나왔는데, 그렇게 대놓고 이거는 딜레마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 딜레마 지문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논증 기법 사이에서도 이런 식으로 부분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숙달이 되면은 독해의 속도와 독해의 이해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된다. 그래서 논리기초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다룰 것이고, 그런데 이제 논리기초가 가기 전에 모의고사를 한번 칠 거예요. 저는 이제 매달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강의에서 20강을 수강을 했잖아요. 그럼 20개의 지문을 읽은 건데 그 중에 제가 10개의 지문을 추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만들 건데, 지문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문제만 제가 새로 다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 강의에 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과거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문에 비해서 문제 수준이 좀 낮아요. 요새는 문제 수준이 그렇게 낮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최근 기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한 모의고사 V를 기초 레벨에 대해서 볼 거고,
그래서 1월 23일 일요일 오전 8시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할 거고 그 다음날 해설 강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 기초에 사용된 지문들을 내가 과연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었는지 그냥 몰랐는데 넘어간 건 아닌가 그거를 복습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지문의 내용이 아는 내용이 나오면 문제는 무조건 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배경 지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 착각이죠. 근데 내가 지문을 안다고 해도 틀릴 수가 있구나 어려울 수가 있구나 라는 부분을 인지하자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서서히 6개월이라고 하는 6개월도 아니죠 7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리트 언어이해라는 시험이 주는 시간적 압박감에 빠르게 익숙해져야 된다. 따라서 1월 23일 날 20강이 끝나고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논리기초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휘 강의는 제가 이제 이거는 고민을 하다가 마련을 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트라는 시험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어휘들, 핵심 개념 어휘들을 정말 그거의 깊은 의미까지 뿌리 끝까지 씹어 먹어가지고 사이코메트리 효과를 통해서 독해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논리기초 강의가 끝난 다음에 총 5강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끝나고 나면은 빠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2월 말부터 개강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강 시점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기본 강의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초 강의의 목표는 뭐냐? 제가 기본이랑 심화 강의에서는 패턴과 제재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리트에 보는 모든 학생들이 정말 특출나고 천재적인 학생들이 아니라면은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해력 거기에 비해서 내가 살짝 부족한 것 같은 학생들이 거기에 맞춰 놓자. 그래서 기본 강의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준비를 다 끝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헬스라던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려면 평생 운동을 안 해봤던 사람이 갑자기 센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몸이 탈이 나요. 그쵸? 마찬가지로 리트라고 하는 난이도가 있는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초 체력을 갖춰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겨울방학 동안에 한번 열심히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진행이 되고 교재가 출판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 자료들을 개강 전 시점에 미리미리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 강의부터 올 한해 리트 시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로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